예,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조연설 순서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 또 이행 추진위원장으로 활약했던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워싱턴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북한 핵 공격 시 미국의 핵무기 등으로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94년에 서울 불바다 발언을 들었을 때만큼이나 섬뜩함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저만의 느낌인지 과연 이 시기에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본인의 입으로 하실 그 발언이 적절한 건지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이 깊어만 갑니다. 존경하는 임동원 이사장님, 정말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참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한반도 평화포럼 사이제 우리 박능호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또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함께 준비해 주신 우리 김동연 지사님과 경기도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평화와 번영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5년 전 오늘은 매우 화창하고 따뜻했습니다. 도보다리 산책길 끝에서 마련된 탁자에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던 두 정상의 모습이 정말 생생합니다. 짙은 녹음과 새소리를 배경으로 보여진 두 정상의 모습은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우리 8천만 결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평화의 위대함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5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아프게 강조하고 싶은 점은 대한민국은 지금 평화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천만한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허무하게 시계는 다시 되돌려지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2016년 상황으로 돌아가서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응은 오히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계속 증가하고 급기야 작년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는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맞서 국내 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적 핵무장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정상회담도 이른바 확장 억제에 모든 것을 건 모양새입니다. 평화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확장 억제는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하지 않습니다. 비현실적인 전술핵이나 핵무장 주장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고 후손들의 미래를 올가맬 뿐 어떤 평화도 번영도 만들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되살아나는 불안과 공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16년 상황도 지금과 같았습니다. 안보 불안과 공포가 외교와 경제에는 물론 국민의 일상에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등으로 맞선 한국 정부의 초강경 대응은
당시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켰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 관계를 방치했고 섣부른 대응으로 한중 관계마저 위기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1917년에도 그 여진은 이어졌고 9월의 핵실험 그리고 11월의 화성 15 발사 실험은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인내심을 잃지 않고 한편으로는 베를린 선언 등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과의 대화로 안내하기 위해서 한미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바로 이 1917년의 집요하고 전략적인 위기 관리야말로 1918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한 초석이었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당시 냉철하고 초인적인 인내력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철학에 기초한 평화 플랫폼 전략이 그 중심에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4.27 판문점 정상회담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 준비위원장으로서 판문점 회담 D-10일에 춘추관을 찾아 브리핑했던 내용이 마침 제게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드리려 합니다. 당시에 그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판문점이라는 장소입니다. 상징도 상징이지만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더 이상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의전과 행사를 과감히 생략한 일상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불과 한 달 뒤에 북측의 통일각에서 이루어졌던 5.16 회담은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는 남북, 북미,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미로 이어지는 회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4.27 회담은 처음부터 북미 회담을 동시 목표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당시 제가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빌리 브란트 수상의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동방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했던 에곤바의 그 회고 내용을 소개를 드렸더라고요. 엄혹한 국제 현실에서 최소한 미국의 인내와 지지 없이 외교 정책의 커다란 방향 전환은 모험이고 불가능한 위험한 일이다. 에곤바의 이 대목을 제가 소개를 하면서 저희가 얼마나 남북 회담뿐만 아니라 북미 회담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저희가 궁극적으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가고자 하는지를 그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셋째는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그리고 획기적인 관계 개선 등 핵심 의제에 집중된 회담이었습니다. 6.15와 14선언이 남북 관계에 집중한 선언이었다면 4.27 선언은 남북과 북미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제도적이고 궁극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담대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실제로 4.27 선언은 9.19 평양선언으로 이어졌을 뿐 아니라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이 만나고 미국의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하노이에서 멈춰선 열차가 못내 안타깝지만 저는 실패했다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상에 못 갔으니 결국 등반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난은 그저 산에 오를 용기가 없는 자들의 비난일 뿐입니다. 우리는 정상을 밟지 못했지만 8분 능선을 넘어 정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시 산에 오르는 날 지난 여정은 9분 능선을 거쳐서 마침내 정상에 오르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가 더욱더 복잡하고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불안정한 현상 유지에 다름 아니며 결코 평화에 이를 수 없습니다. 평화는 인내와 대화, 설득과 타협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아무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4.27 판문점 선언의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4.27 선언 5주년을 기념하면서 다시 우리가 길을 나설 때는 더 잘 준비되고 더 주도적으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이행추진위원장,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금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